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를 진행하는 문민대입니다. 영상에 광고가 3~40초가량 나와서 조금 불편하셨죠? 광고료 수입 100%와 개인적인 지원금은 앙코라스의 나라 캄보디아 시골 마을 초등학교의 학용품과 의약품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증 취득 공부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열공하셔서 나눔도 실천하시고 꼭 원샷 원킬 하세요. 이번 강좌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88의 이론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과목 및 재교 등록을 실행시켜두고 풀이하십시오. 그래서 계정과목에 관련된 게 잘 기억나지 않을 땐 이 화면에서 문제를 찾으시면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화면의 기초정보관리에 보시면 계정과목 및 재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실행시켜 두고 그리고 계정과목에 관련됐는데 기억나지 않을 때는 여기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던 계정과목은 물어봤네요. 비업무용 토지 장부금액 600만원을 700만원에 주 세무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50%는 주 세무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고요. 나머지는 세무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한 거래 내용은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업무용 토지 600만원짜리를 700만원에 처분하고 350만원은 당좌 수표로 받고 350만원은 어음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네요. 이거 투자자산이죠. 비업무용 토지니까 영업에 사용되면 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업무용 토지는 투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자산 처분하는 순서 8년은 유형자산과 시도금가 장부금액이 되겠죠. 을 대변 끝에 적습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 600만원 1번.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끝에 적는데요. 이렇게 업무용에 사용이 되면 감가상각이 있지만 지금은 비업무용 토지 즉 투자자산입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얼마짜리로 생각하나요? 600만원짜리. 이것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700만원. 그래서 100만원 이익 받죠? 이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아니라 투자자산이니까 투자자산 처분이익 100만원. 그리고 이 중에서 350만원은 당좌 수표 받았네요.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 내당-남현.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 350만원. 그리고 어음으로 받았네요. 어음이 나오면 이거 찾아줘야 되겠죠. 자, 어음 처리에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아니오죠. 투자 부동산은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금 돈을 받는 내용입니까? 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돈을 받는 내용이니까 미수금, 계정과목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 나온 거 다시 보겠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투자부동산 대변에 있었죠. 정답은 2번. 받을 어음은 없습니다. 미수금이 되겠죠. 미수금 있었습니다. 현금 있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며 포인트입니다. 토지는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대지, 임야, 정답을 의미하게 되고 투자 부동산은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 건물 등이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비업무용 토지란 말이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들음, 지급음과 미수금, 미지급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2번 서초는 10월 25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습니다. 으로 상장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만원을 포함하여 22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기말 현재 서초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31일 공정가치는 주당 21,000원이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수수료죠. 이 수수료가 핵심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사면서 팔면서 수수료 처리 살다 팔포, 즉 이 단기 매매증권 사면서 수수료는 살 때는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때 수수료는 구입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84번입니다. 로 회계 처리하고 팔 때 수수료는 이익을 보고 팔았으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 수수료 비용을 가산 더하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구입할 때니까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입 시 단기 매매증권 100주죠. 100주를 2만원에 샀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200만원, 그리고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20만원 적고요. 대변에 현금 2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과액은 220만원이 아니라 보시듯이 200만원이 되겠죠. 12월 31일입니다. 자, 주당 21,0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니까 210만원이네요. 나는 200만원을 주고 샀었는데 210만원 됐으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받습니다. 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얼마 올랐나요? 10만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0만원. 사면은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이익 10만원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이 수수료 따로 적는다는 거, 이거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은, 자, 감가상각이 있는 것입니다. 업무용 토지, 건설 중인 자산, 대표적이죠. 가장 대표적인 감가상각이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공장의 생산 설립이 당연히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며,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부동산, 이 문제는 1번 문제인가 나왔었잖아요.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투자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이 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규정이다. 이 중 가장 잘못된 설명은 틀린 것 찾는데요. 자, 무형자산입니다. 아마 이 화면도 우리가 기본 강좌하면서 또는 요점 정리 강의하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전산회계 2급인가요? 그게 나와 있는 거. 자, 첫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로,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잠정가치는
영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방법을 선택하고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자, 이 말을 또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이 원칙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등 감가상각방법이 많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정액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그렇죠? 감가상각하는 것이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번 정확합니다. 3번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예 맞습니다.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내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화폐성 이게 틀렸네요. 여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화폐성이 아니죠. 비화폐입니다.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감가상각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며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기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다음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이 되는 것은 자 우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변이 대손상각비, 대변이 대손 충당금 이렇게 대손상각비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요. 이 비용이 발생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겠죠. 줄어듭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는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됩니다. 지금은 비용이 발생되죠. 그러면 영업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증가되게 되고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줄어들고 그리고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줄어든다.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왜? 다시 한번 볼까요? 분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비용이 발생되네요. 영업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대손상각비는 비용이 발생되게 되면 빼기가 증가되니까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총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되니까 총비용이 증가되게 되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겠죠. 이런 결과가 야기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은 영업이익이 감소됩니다. 감소.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별 원장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결산이네요. 자, 이 문제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기부금, 영업외 비용이죠. 접대비, 비용이죠. 개발비, 자산이죠.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1번, 2번, 4번은 답은 1, 2, 4는 다들 비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3번만 자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잘 모른다 하더라도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만 아시더라도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손익계산서 계정입니다. 비용과 수익은 집합 손익원장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 마감을 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 이월을 하여 장부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차기 이월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계정, 즉 자산, 부채,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비, 무형자산이잖아요. 3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기 중에서 재무상태표 계정을
찾는 문제입니다. 혹시 계정 과목이 재무상태표 계정인지 독립계산서 계정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는 계정 과목 및 취소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쉽게 찾아집니다. 자, 제가 접대비와 개발비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계정 과목 및 재교 등록이죠. 컨트롤 F를 이용합니다.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은 항상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접대비.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엔터. 자, 그런데 자, 지금 500번대, 700번대 넣은데요. 주로 우리는 800번대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800번대 접대비가 되겠죠. 이 접대비는 어디에 나와 있다? 여기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나와 있죠. 801번부터 900번까지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게요. 개발비였죠. 개발비. 자, 개발비 있네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경상연구개발비는 아니죠. 개발비와 경상연구개발비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찾기 누르면 개발비 찾아졌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무형자산에 나와 있죠. 개발비 226번 요 위에 보시면 무형자산 안에 개발비가 있습니다. 자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었으며 6번 문제 본길에 결산에 관련된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결산 절차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결산 절차는 결산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결산 예비 절차에서 하는 것은 시산표를 작성하고 재고조사표를 작성하고 정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 본 절차에서는 마감이죠. 각종 장부의 마감입니다. 총계정 원장의 마감, 분계장의 마감, 기타 장부의 마감, 그리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 5가지 있죠. 재무상태표, 그리고 돈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결산 마감 시 마감되는 순서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요. 자산 마감하고 부채 마감하고 자본을 마감하게 되어 있다는 거. 지금 우리 88회 문제에서는 앞에 문제가 나왔지만 89회 때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혹시 놓치셨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모하셔서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계정 과목들이 나왔고요. 이 유동성 배열법 잠시 뒤에 보는데요.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오면 어디서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계정 과목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옆에서 타자를 딱 치고 있으면 흥분도 되고요. 기억이 갑자기 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풀이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솔직하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있어요. 그때는 계정 과목 및 재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쉽게 찾습니다. 제가 요거 두 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투자부동산과 임차보증금입니다. 여기서 찍고 컨트롤 F, 투자부동산, 부동산. 물론 없는 계정 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랬더니 여기에 투자부동산이 나타났죠. 이게 무슨 자산인지 알고 싶을 때는 스크롤 위로 살살 올리시면 이렇게 투자자산, 이렇게 투자자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구나 아시면 되고요. 임차보증금 보겠습니다. 컨트롤 F, 임차보증금. 자, 여기 찾아졌네요. 임차보증금은 여기에 찾아졌고요.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죠.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당장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렇게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 부동산이 가장 투자 자산으로서 가장 먼저 나오겠죠. 자, 유동성 배열의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요 화면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이 하셨더라면 전산회계 2급 아주 처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먼저 유동성 배열의 원칙입니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란 현금화하기 빠른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 또는 부채인 경우는 뭐 빨리 갚아줘야 하는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이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며,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자산을 적게 되면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순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실기 화면의 계정과목 및 주요 등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이 투자 자산이죠. 요거는 기타 비유동자산,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을 이용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실기를 유효적절하게, 실기 화면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이렇게 또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과목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이것도 보기에 계정과목이 4개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는 뭐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컨트롤 F,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제가 감자 줄까요, 고구마 줄까요 할 때 우리가 자격증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구마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감자 주세요, 감자 주세요.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고구마 줄까, 감자 줄까,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왜? 자본잉여금 남는 거죠.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감자주 아닙니까? 반대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 자본 조정입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 또 하나 더, 실무 문제에 아래의 자본 계정이 나오는 경우, 즉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반대 계정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한 후 처리해야 됩니다. 즉 내가 분계를 할 때 감자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계정원장에서 감자 차손이 얼마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있으면 반드시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추가로 뭐 매도가능증권 평가액,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주로 이거는 결산에 나오죠. 결산 문제 정답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액이 나오면 반드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얼마 있는지 봐야 됩니다.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있는 경우는 있는 만큼 상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8번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자기 주식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F, 자기 주식. 자, 찾아졌네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네요. 다시 한번 더 컨트롤 F, 자기 주식. 자, 찾아졌습니다. 자, 자기 주식 위쪽에 보니까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자본 조정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 주식만 자본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며 88의 문제는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는 문제가 참 많이 있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9번 다음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조원가는 몇백 번대입니까? 코드번호가 500번대입니다. 주로 공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다들 제조원가가 되겠죠. 않는 겁니다. 원재료 공장에서 사용되죠. 예, 맞습니다. 원재료 운반 차량의 처분 손실. 자, 이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닙니까? 영업외 비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F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찾아졌네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보이실 겁니다. 900번대잖아요. 영업외 비용이 되겠죠. 위쪽에 한번 가볼게요. 위로 올라가시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이 뭐? 영업외 비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제품 포장 설비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인데요. 이거는 제품 포장이니까 공장이죠. 500번대. 제품 생산 공장의 화재 보험료. 보험료인데요. 몇백 번대 보험료가 되겠다. 제품 생산 공장이니까 500번대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다 더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 응시하시면서 이 공식을 모르고 시험에 치러 가신다. 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직접 재료비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기초 원재료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 원재료가 10만원입니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단기 원재료 매입액 5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 1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은 얼마가 된다? 60만원에서 10만원 빼니까 직접 재료비는 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직접 재료비가 얼마? 50만원 방금 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얼마? 350만원. 제조 간접비는 원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의 20%입니다. 그러니까 50만원 플러스 350만원 즉 400만원 곱하기 0.2가 되겠죠. 80만원. 이거 3개를 다 더하게 되면 480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며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이 공식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 거의 매번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식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우리가 놓쳐서 되는 문제도 있고 버려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메모하셔서 반드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1번 다음 내용의 개별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개별원가 계산의 절차는 직접 원가를 먼저 계산하고 두 번째 제조 간접비를 파악하고 배부 기준을 설정하고 배부율을 계산한 다음 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직접 원가는 직접 추적이 가능한 원가죠. 그거부터 먼저 구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개별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파악하고 두 번째 배부 기준을 선정하고 세 번째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원가를 계산한다. 이게 1번이죠. 1번입니다. 배부율을 계산하여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첫 번째 직접 원가를 계산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번이 되고요. 얼마가 파악이 되고 나면 배부 기준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고요. 4번이 배부율을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서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사용이 되죠. 선입선출법 재료비 구하는 공식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그리고 가공비도
가공비란 말은 말 그대로 갈고 닦고 쪼고 기름치고 아닙니까? 당연히 단기 완성품 소량, 완성된 거에는 갈고 닦고 기름치고 쪼고 한 게 완성된 거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고, 기말 제공품 수량, 남아있는 거에서 완성도 50%, 70% 있죠? 그만큼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기초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빼는 거, 기초 제공품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입선출법에서 기초 제공품만 없다면 그것이 뭐가 되겠다? 평균법이 됩니다. 이 공식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자주 출제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전산에게 1거 정도 시험 치시려면 이거 기억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전산 세부 2급에도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되고 난 후 단기 투입품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입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을 경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동일하다. 그렇죠?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고 안되고 입니다. 4번,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이네요. 재료비의 경우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없다. 아니죠. 공정 초기에 투입한 것과 공정 중간중간 전반에 걸쳐서 투입되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3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일반 소비세죠. 국세입니다. 10%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게 영세 아닙니까? 0%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세가 0%의 부가세가 있습니다. 수출하는 재화에도 부가세가 있는데 다만 그게 몇 퍼다? 0%라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면세죠. 아예 부가세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이 말은 역진성이란 뜻을 아셔야 됩니다. 역진성이란 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역진성이라며 안 좋은 말입니다. 우리 조세 원칙은 간단합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 즉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작게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작게 징수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역진성은 부가세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케이크를 하나 샀는데 11,000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1,000원이 부가세가 되겠죠. 자, 내가 월급이 100만인 사람의 1,000원과 월급이 1억인 사람의 1,000원은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가세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1,000원을 징수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1,000원이 별 큰 의미가 없는 돈이겠지만 돈을 작게 버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입이 작은 사람에게 세 부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세 부담률,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역진성이랍니다.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역진성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부가세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소비세입니다.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합니다.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각 단계별 거래 과세를 하고요. 간접세입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입니다. 직접세가 아닙니다. 물세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매출세액에서 앞단계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랍니다. 소비주국 과세 원칙입니다. 재화 또는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이 소비주국 과세 원칙입니다. 이게 부가세의 특징이니까 기억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이며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과세 사업자인 주서초는 2019년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2019년 2기내요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입니다. 판금액을 말하겠죠. 포함되어야 할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에서 총 판매 대금은 650만원인데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공급가니까 뭐 부가세는 필요가 없겠죠. 계약금은 3월 15일날 200만원 받았고요. 중도금 5월 15일과 7월 15일 각각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요. 잔금은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날 150만원을 지급받았네요. 그래서 총 650만원 맞죠? 200만원, 요때 150만원, 요때 150만원이니까 합하면 300에 500, 그리고 마지막 날 150이니까 650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 중간 지급 조건부죠. 중간 지급 조건부에 제외합니다. 계약금 1회 받고요. 중간에 각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받았을 때는 중간 지급 조건부 제외의 공급은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그만큼 판 걸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지금 2기 예정입니다. 2기 예정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 받은 돈이 됩니다. 150만원과 150만원 합해서 얼마? 300만원이 됩니다. 이거 650만원이 아닌 겁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기 때문입니다. 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각각 받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간 지급 조건부 제외의 공급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이게 이거를 뭐 찍더라도 1번 찍어서 틀리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500만원 이런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150만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9월 30일도 있지만 7월 15일 아무튼 중간 지급 조건부 제외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공급연월이 정말 단골 손님 아닙니까?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연월일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문제는 이것은 이 문제와 관계는 없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즉 이게 있는 것들은 요만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담보의 제공입니다. 즉 담보로 된 물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온다든지 이때 담보로 제공된 것은 뭐가 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팔린 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된 물건을 양도 넘겨줬을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단 말은 부가세 납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 이것도 사업장 자체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일부를 양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양도했을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세,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한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품권의 공급, 이것도 재화를 판거로 보지 않습니다. 전답의 임대, 판거로 보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공매 또는 경매된 물건 이런 것들도 뭐 판거로 보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 하나 더. 자, 이거는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조금 전에 내용들을 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특징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 의무가 없고 건별이란 말입니다. 시가과세가 됩니다. 최초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간주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첫 번째, 자가 공급입니다. 면세 사업에 전용된다든지 비영업용 소형차에 사용되는 것. 두 번째, 개인적인 공급. 세 번째, 사업상 증여. 그리고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일에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봅니다. 자, 요 내용들도 꼭 좀 익혀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전산회계 1급을 마치고 나셔서 전산 세무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이것도 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꼭 좀 익혀주셔야 됩니다. 한 3바닥 정도 되니까 저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금계산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지만 일찍 발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그러니까 A라는 거래처와 하루에도 빈번하게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해서 한 달에 말일 기준으로 한 번만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1%의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의 합계 연쇄 공급가 포함해서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3억 원 미만이면은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지만 공급가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줘야 됩니다. 조기 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는 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고요.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도달하기 전에 부셔졌는데 어떻게 돈을 못 받죠?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의 금액으로 한다. 당연한 말이고 경우에 따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했는데 안 끊어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면 다 끊어주게 돼 있죠. 지연의 대가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해당되지 않지만요. 우리가 할부 판매했죠. 50개월, 40개월 장기간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부가세 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연체이자와 할부 판매에 따른
할부 판매에 따른 장기간의 이자 그 금액이 상당하죠. 그는 부가세를 내야 되고 조금 며칠 늦게 냈다고 뭐 가산세 조금 내는 거 있죠. 그게는 뭐 그거는 과세 표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사업자 등록이네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고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장은 개시하기 전에는 가능하고 개시하고 나서는 20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왜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닙니까?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사업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자는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네요. 그리고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그러니까 왜 회사에서 상품권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게 팔린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팔린 거냐?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그 시점에 왜 현대백화점입니다. 상품권을 팔았습니다. 이때는 팔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백화점에 와서 물건과 교환해 가겠죠. 이때 비로소 매출이 발생했다. 이런 말입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팔린 거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갈고 닦고 하는 거 있죠.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넘겨줄 때 팔린 거로 보겠단 말입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때, 오늘 여기 나왔죠. 14번인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그 금액을 상당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게 될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만큼 팔린 거로 봅니다. 직수출 및 중개무역 방식의 경우, 수출의 경우 수출 재화의 선적기, 그러니까 배에 실어준 날이 되겠죠. 선적시 인도 조건, 선적했을 때 팔린 거로 본단 말입니다. 부동산 전세 자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예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에 그만큼 팔린 거로 본다. 그리고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때, 그러니까 왜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체험분이죠. 체험분.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서 먹어라. 그래서 3일 지났습니다. 돈 어디로 보낼까요? 이때 비로소 팔린 겁니다. 근데 일주일분 체험분 줬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넘어버렸죠. 아무 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기한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팔린 거로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주 출제되는 부가가치세법인데요. 이것은 방금 풀이한 문제와는 별반 관계는 없지만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것이고 88회에서는 지금 보니까 요게 하나 나왔네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게 출제가 되었지만 89회 때는 어떤 게 출제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88회는 전반적으로 이론 문제를 볼 때 어려웠다, 쉬웠다, 그만하다 이래 봤을 때는 사실 이 전반적인 문제가 쉬운 문제에 속하네요. 요 앞전에 합격률이 엄청 낮아서 88회 때 조금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